안녕하세요. 다시 일어서는 교실을 쓴 교육 칼럼니스트 초등교사 송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교육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교사, 학부모, 교육청, 교육부, 공교육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희초 사건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그 시절에 내가 죽은 것 같았어요. 설레고 기대하며 아이들 앞에 섰던 초임 시절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이 그냥 얼굴도 본 적 없는 후배 교사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교사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교사로서 동료와 후배들 그리고 교사로 사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책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에서 교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사회에 대하여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되어 교단을 떠나야 했던 동료들에게는 위로만 할 줄 알았지 나서서 뭔가 도움이 된 적은 없었고 교사로서 교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을 남의 손에만 맡겼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었죠. 집회에 다녀와서 나는 왜 집회에 나가야만 했나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는데 그 칼럼을 출판사에서 읽으시고 공교육을 위한 책을 제안해 주셨고요. 저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되면서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어서 마치 요즘 대치 상태인 것처럼 여겨지는 두 입장을 아우르는 책, 그리고 우리 공교육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제대로 짚어보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권사법, 즉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으로 교권이 좀 더 보호받게 되었다고는 합니다. 물론 이전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정 직위해제를 하는 등 무죄 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던 상황에 비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교원지휘법 개정안과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 법적으로 조금 더 보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복지법 17조 5항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무고한 아동학대 오명을 쓰는 교사들의 사정은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해서 도움을 청하는 교사들을 교사 커뮤니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변화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교사를 대하려고 노력하고 진상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들 사이에 자정작용이 있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교사들의 노고를 사회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무고와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사고 시에 교사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아직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사 보호는 법과 제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잡고 있고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불편하기만 한 사람들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막연히 학부모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교사의 이미지에 갇혀서 지금의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사실 원래부터 튼튼한 적이 없었던 공교육에 희생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떤 경험과 이유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지를 찾아보고 교집합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공교육은 1894년 갑오경장 때 신분제가 폐지되고 1895년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며 공립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한 때부터 출발합니다. 1907년부터 차관 정치가 시작되며 일본인들이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인 학부의 주요 권력을 갖고 학부 대신 훈계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보통교육, 즉 초중고 학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발표였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의 관공립 학교를 통한 보통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초중고 공교육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신분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학교 졸업장과 취업이 새로운 신분이 되면서 학교 졸업장에 집착하는 현상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56년에 출간한 박상만 선생의 한국 교육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의 졸업장은 과거 급제와도 같았다. 입학하는 학생은 벼슬길을 살필 수밖에 없었다. 벼슬길이 빠른 외국어 학교가 가장 시세가 좋았고 다음은 사범학교가 좋았다. 시세가 좋았다는 말은 인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취업에 유리한 학과가 각광받는 요즘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죠. 학교 졸업장이 신분제를 대신하는 현상은 이미 대한제국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보통교육이 확산된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을 위한 교육정책보다는 일본을 위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었죠. 또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교육 구국 운동 또한 교육을 구국의 수단으로 활용했죠. 나라를 둘러싼 정세에 따라 교육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거기에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현실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멸공신념을 강화하고 군사교육을 시키는 학교 군사훈련 실시령이 내려지고 교묘한 수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공교육은 시작부터 학생의 행복과 미래를 중심으로 둔 적이 없습니다. 강압성과 획일성, 경직성이 특징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정 권력을 위해 교육이 그리고 학생들이 희생되었죠. 일본인이 강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일제강점기 등 군인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을 병력의 일부로 여겼던 해방 이후 등 평화와 민주를 모토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학부모가 경험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공교육의 시작은 100년 전에 이미 그 뿌리가 있습니다. 학생을 중심에 둔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개발, 정치적 이유에 따른 선택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교실이, 학교가 서 있던 이 공교육이라는 집안은 튼튼한 적이 없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렸던 진흙과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공교육이라는 땅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공교육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학생, 교사, 학부모죠. 특히 교사와 학부모는 학교에 안팎에서 공교육을 지탱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바짝 붙어있는 지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듯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에게도 서로에게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서로가 다치고 너무 멀어도 가운데 있는 아이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선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를 믿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찰하고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노고까지 깎이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자정작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진상은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나 있죠.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와 교사는 공통적으로 진상이라고 표현되는 문제의 존재들이 학부모에도 교사에도 1%에서 2% 정도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중에도 진상이 있지만 교사 사회 안에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든 교사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실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공감대와 인식은 그 집단을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속한 집단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노력하는 모습을 서로가 알 수 있을 때 신뢰가 강화됩니다.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수이고 가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더라도 적당히 기다리며 이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학교는 멸균실이 아니고 교사와 학부모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0명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것은 각 입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특히 조금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교사는 피드백에 생활 태도와 인성을 주로 이야기하고요. 학부모는 학업에 관한 피드백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가 성의 없다거나 자신의 피드백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육 정책들을 쏟아내어 학교를 힘들게 할 뿐이라고 오해했던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교육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는 현장을 이해하는 인력이 현장을 모르는 인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로 교육부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도 컸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은 학교가 불완전해도 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공립학교 학생이든 대안학교 학생들이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한 제발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어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인품이 좋은 선생님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잘 가르치는 책임감 강한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교사인 저에게는 나름대로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수업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또 학생들은 학원에서의 배움과 학교에서의 배움도 구별하고 있다는 점도 어른들이 알아야 할 점입니다. 학생들은 학원에서의 배움은 시험을 위해 필요하고 그 점이 성적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열정적인 선생님들 덕분에 얻을 수 있는 학교에서의 배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교육에는 그 중심에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장기간의 안목으로 오랜 시간 공들여 정말 아이들을 위해 좋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급격하게 선정되고 실행되고 폐지됩니다. 또 우리 공교육은 너무 선발과 경쟁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년 전 처음 공교육의 기반이 생길 대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시작이 그랬고 오랜 세월 유지해 왔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의 자유로운 자아 발현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유권자인 어른들이 교육감 선거와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죠. 교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토양부터 단단히 다져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교육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교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과 저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